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영쌤의 시크릿이고요. 저는 아영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미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데이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의 데이케어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큰아이를 코네티컷에 있는 데이케어에 이제 보낸 적이 있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를 위스콘신에 있는 데이케어에 이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데이케어는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사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사설 어린이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저희 아이를 다 보낼 때 정말 신생아, 정말 갓 태어난 100일도 채 안 된 아이도 맡기고 출근하는 어머님을 제가 본 적이 있고, 그렇게 어린 아이까지도 케어가 되고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거, 제때 우유를 먹여주시는 것까지 다 데이케어에서 돌봐주십니다. 처음에 이제 데이케어를 알아볼 때는 사실 어디가 좋은지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 어린이집 같은 거 비교해서 저희가 아이를 보내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일단 구글에서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이제 데이케어를 검색을 해서 별점을 좀 보고 일단 컨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좀 물어서 좀 평이 좋은 데이케어를 몇 군데 처음에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얼마만큼 거리인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를 보내기 전에 투어를 먼저 신청을 해서 한번 이렇게 투어를 하고, 실제로 시설이 어떤지 궁금했던 것들을 또 그때그때 가서 물어보면서 조금 데이케어를 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투어를 신청하고 투어를 가면 한 30분 정도로 거기 선생님께서 구경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튜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일단 받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뭔가 런치를 제공을 해주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사실 데이케어는 뭔가 프로그램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비싸게 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있을 때는 거의 한 주를 기준으로 한 250불에서 300불 사이 정도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1000불 좀 넘게 제가 페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게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하프타임 하는 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사실 되게 영어에 아이를 많이 노출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일단 놀더라도 가서 영어로 놀아라 이러면서 그냥 처음부터 풀타임을 신청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적응 기간 없이. 근데 그냥 그렇게 무작정 넣어놓으면 아이가 알아서 잘 적응하고 알아서 잘 영어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첫날 아침에 이제 아이를 넣어놓고 5시에 풀타임이니까 이제 아이를 픽업을 하러 갔는데, 정말 아이가 다른 애들 다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구석에서 혼자 정말 이렇게 벽을 이렇게 하면서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냥 괜히 영어에 많이 노출시키려는 저의 욕심에 아이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영어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애가 갑자기 엄마가 영어로만 말하는 애라 놀아라 라고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얼마나 아이가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하루 종일 울어가지고 구글로 이렇게 한국말로 트랜슬레이터 돌려가지고 아이랑 이제 얘기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쨌건 아이가 이제 처음에 너무 풀타임을 힘들어해서 아이가 그렇게 벽 이렇게 하면서 웃은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하프타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점심만 먹고 오는 시스템으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쨌건 좀 한 3-4시간만 조금 잘 있으면 엄마가 바로 나를 데리러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조금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울지도 않고 점점 더 이제 원생활에 적응을 했고, 처음에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하루 종일 울고 있어. 이거 눈이 막 팅팅 부어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또 웃는 모습도 보이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코네티컷에서 다닐 때 저희 큰아이가 지금과는 옛날에 조금 성격이 달랐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씩씩한 편이었어요. 굉장히 씩씩하고 그다음에 되게 이제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코네티컷에 있는 데이케어를 다닐 때 선생님이 아이가 계속 뭔가 한국말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이제 미국 친구들인데 혼자만 이제 한국말을 쓰는데 자기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했는지 한국말로 계속 야 너는 이거 가지고 놀아, 넌 이걸로 해, 우리 같이 이거 가지고 놀자, 이걸 막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애들이 다 알아듣고 저희 아이 말을 잘 따라서 놀이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참 애들은 굳이 언어가 아니더라도 그들만의 뭔가 통하는 무언가가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처음에 원에 보낼 때 풀타임이 아니라 하프타임인 경우에는 점심까지만 먹고 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시락을 저는 싸 보냈어요. 그리고 간단한 간식도 챙겨서 보냈는데 도시락이 원에서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메뉴가 그렇게 막 저희 아이가 썩 좋아하는 메뉴는 사실 아니어서, 그리고 뭐 한국 어린이집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탄수화물만 가득한 사실 그런 식단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도시락을 싸서 보냈고, 그때 도시락은 냄새가 나는 걸 아이가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미국 친구들처럼 뭐 샌드위치, 파스타 아니면 뭐 가끔씩 김밥이나 주먹밥 정도로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튜이션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그거와는 별개로 재료비나 이제 인롤먼트 피 같은 것들을 따로 대부분 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을 내고 또 필요한 경우 재료비도 그때그때마다 지불하는 형태였었고, 제가 보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딱 등원하는 시간과 하원하는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딱 지켰어요. 그래서 8시 등원, 그다음에 12시 하원, 요 4시간을 딱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일찍 넣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픽업을 해서도 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일찍 오거나 늦게 오는 경우에는 항상 엑스트라 차지를 꼭 부과를 해서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건 대부분의 데이케어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이게 사설 기관이고 또 튜이션을 또 비싸게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등하원 시간이라던가 추가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고, 한국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막 점심 먹고 양치질도 다 시켜주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모든 걸 아이가 스스로, 그리고 선생님은 정말 최소한의 개인만을 하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보육이죠. 보육. 같이 뭔가를 하는 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는 비교했을 때는 조금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영어를 좀 편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귀가 먼저 트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씩 이제 말이 트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뭔가 하긴 하나, 뭔가 그래도 돈을 낸 만큼 영어를 배워오긴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약간 생각나는 대로 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라도 미국에 있는 데이케어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제 구글 평점이나 주변 분들과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투어를 먼저 예약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잘 메모하셨다가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고 난 다음에 여러 군데를 비교하셔서 가장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잘 맞을 것 같은 데이케어를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롤먼트 피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막 옮기는 게 돈이 아깝기도 하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선택을 할 때 아이와
가장 잘 맞는 그런 데이케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킨들가르텐 시스템부터는 공교육으로 들어가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4year-old 킨들가르텐 4K 시스템이 있는 데도 있어서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조금 튜이션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데이케어에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막 뭔가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가져오는 대부분의 어떤 그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재활용품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미국 데이케어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밌고 은밀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뿅!